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탈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과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마트 내 개방형 약국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 공휴일로 추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이 논란이 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론을 더 들은 뒤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래 주 단위로 묶여있던 걸 월, 분기, 단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서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해 조종사 등 2명이 숨졌습니다. 송전탑 공사를 위해 전선을 운반하던 중 송전선로에 걸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듣고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주 단위로 묶여있던 걸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협의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세대 근로자와 노조 미가입자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그리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여있던 것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검토 지시에 대해 정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 행정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것도 모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실무 방문해 첫날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엽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 오후에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튿날인 모레 오전에는 한일의원연맹 등 일본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하고 한일 경제인들이 동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오후에는 일본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에 대해 12년 동안 중단됐던 두 나라 정상의 방문이 재개되는 한일 관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포스코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40억 원의 기부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지난 6일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서 10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에 근거해 남은 40억 원을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지난 2016년과 17년에 각각 30억 원씩을 출연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로 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과 동결 사이에서 고민하는 연준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0%로 지난해 6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021년 9월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둔화세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걷어낸 근원 물가가
전달보다 0.5% 올라 1월에 0.4%보다 오히려 오름폭이 커진 겁니다. 미래 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근원 물가 지표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I think what we're seeing is, disinflationary forces continuing to come through, but inflation as a whole is still too high for the Fed's liking. 다음 주 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물가 지표만 보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퍼진 불안 심리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시장 일각에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충격을 받은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며 연준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행인 건 폭락했던 지역 중소형 은행주가 회복세를 보이며 이번 사태에 급한 불이 잡히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란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는 좌절이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 해결에 거듭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지난 여름 이후 연간 인플레이션이 3분의 1 감소했음을 보여준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이 월말에 조금 더 쉴 공간을 갖도록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관련해 은행 부분의 도전이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 과정에서 좌절이 있을 거라며 그러나 우리는 강력한 위치에서 이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로 기준금리 전망치까지 낮아졌습니다.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친 건지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6% 올랐는데 네. 물론 목표치에는 부족하긴 하지만 네. 1년 반 만에 최소폭 상승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예,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물가 지표를 평가한 거를 거의 본 적은 없는데 네.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은행들 사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시장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치하고도 부합을 했고 그래서 조금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러면은 이제 3월 이후로는 5%대로 확실하게 거의 진입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연준 목표가 이제 2%되니까 아직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2%가 되면 확실히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시장의 관심은 그런 좀 먼 미래보다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거냐 이제 그게 관심이라서 사실 2% 목표치와는 상당히 격차는 있지만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이 떨어지는 게 이런 추세가 확고해지면 이제 연준이 곧 금리를 인상하는 최대치가 확정이 될 거다.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게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이라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16번째 규모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원인과 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객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숨긴 건 아닌지, 경영진이 파산 직전에 주식을 팔았는지가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실리콘밸리 은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폐쇄 전 고객과 투자자들에게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제대로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그룹 회장이 지난달 말 주식 옵션을 행사한 뒤 곧바로 매각해 30억 원의 순이익을 챙겼고 최고 재무책임자는 보유 지분의 3분의 1을 7억 5천만 원에 판 것으로 드러나 각각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은행 감독과 규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에 들어간 미 연방준비제도는 세계적 회계법인 KPMG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PMG가 회계 감사 결과 두 은행에 적정 의견을 내고 감사 보고서를 승인한 지 2주 만에 차례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중소은행들의 주가가 급락과 회복을 오가며 급작스러운 확산은 제한되는 분위기지만 금융계에 떠도는 위기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전체 은행 시스템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This is a $1 trillion question, right? What next? The one lesson that is clear from here is that, look, what systemic risk means is not necessarily predictable upfront.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주들은 취약한 상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룹 경영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증권거래위원회는 연쇄 파산한 은행뿐 아니라 위기설이 불거진 다른 은행들도 들여다볼 것을 시사하면서 미 금융권을 향한 조사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앞으로 대체 공휴일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여기에 포함하기로 한 겁니다. 신정과 현충일도 검토 대상에 오르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대체 공휴일이 늘어났다고요? 어떻게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회사원들에겐 기분 좋은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인사처가 이 대체 공휴일 대상에 지금보다 2개 더 늘어난다고 밝힌 건데요.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7개였는데요. 앞으로는 9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당장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인데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 그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9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토, 일, 월 이렇게 휴무가 되면서 사흘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서 추가 휴일은 없습니다. 그동안 대체 공휴일이 적용 안 됐던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도 함께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도 있었는데요.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적용 대상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13년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때 사실상 하루가 줄어들게 되니까 하루를 더 쉬게 하는 제도인데요. 처음엔 구정과 추석, 어린이날 이렇게 3개만 적용이 됐고요. 2021년에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부는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 공휴일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입법 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어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20대 청년층과 40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고용시장에도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형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1만 2천 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자가 줄었던 2021년 2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9개월째 둔화하면서 2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일상 회복으로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었지만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취업자 증가폭을 끌어내렸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은 2달째 쪼그라들었고 이 여파에 운수, 창고업 등 물류 관련 취업자도 줄었습니다. 보건복지업, 숙박 음식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24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기저효과 및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9개월 연속 둔화되었고 수출 감소는 취업자 면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도소매나 운수 창고업 감소로 청년층 취업자는 넉 달째 줄어 2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30대가 소폭 늘었지만 40대는 8만 명 가까이 줄어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이대에 대해서 이제 주요 산업들이 다를 텐데 서비스업 쪽으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서비스업으로 많이 가는 30대들이 조금 늘 수 있고 운수 창고업 뭐 이런 데 종사하는 이제 40대가 조금은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줄면서 고용시장에도 경기 둔화 영향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천 건을 넘었습니다.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규제 지역 해제 등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영향으로 급매물 거래가 증가한 겁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2,166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거래량 2,000건을 돌파했습니다. 평년 수준의 거래량보다는 여전히 적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52.6% 증가한 것이고 거래 절벽이 극심했던 작년 2월과 비교하면 164%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책을 내놓자 아파트의 대체 제조, 오피스텔 수요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1월 이래 월 기준 가장 적은 거래량이자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72.6% 줄어든 것입니다. 정부가 지하철과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혼잡 시간대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이후 일평균 확진자는 38%, 신규 위중증 환자는 55% 감소하였고 신규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방역 사항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20일부터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 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합니다. 다만 혼잡 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자, 고위험군, 유증상자 분들께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이 12년 동안 헌신해왔던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놓고 5일 만에 파기했습니다. 한샘의 요구로 공장도 옮기고 설비도 구축해서 납기일 위반도 없이 꼬박꼬박 제품을 공급해왔던 업체는 갑작스레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제보는 Y,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샘 공장 맞은편에 제품 포장용 골판지 공장. 원청업체인 한샘의 요구로 지난 2011년 50km 떨어진 안산으로 이사까지 왔습니다. 한샘 골판지 물량의 70%를 공급해왔습니다. 내수용 2,500가지, 수출용 500가지 종류를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납품일을 지킨 성실함을 인정받아 경쟁사의 러브콜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95%를 올려준 한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거절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한샘은 12년째 그래왔듯이 1년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5일 만에 계약을 뒤집고 공개 입찰로 공급업자를 다시 정하겠다고 통보가 온 겁니다. 좀 무리한 내용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협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걸로 끝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입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결국 계약은 다른 두 업체로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월 임대료 1,800만 원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20여 명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작업을 할 공장이 덩그러니 비어 있습니다. 대당 8억 원 하는 플렉스도 기계가 원래 3대 있는데 한 대는 이미 자리를 뺀 상태입니다. 휴일 근무도 마다치 않았던 직원들은 한 달치 월급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진짜 밤을 새가면서 일할 때도 있어요. 거의 낮길 맞춘이라고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 앞에 막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업체 측은 사모펀드가 한샘을 인수한 이후 적자를 기록하자 원가 절감에 나선 탓이라며 투자 설비 등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한샘은 협력사를 합리적으로 선정한다는 사모펀드 방식에 맞춰 부득이하게 새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공정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들을 만약에 특약으로 하게 되면 이제 부당한 특약 금지라고 해서 사실 이제 부당한 특약으로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계약 파기로 손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 조정원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저희 조정원에 하도급 협의회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해주셔서 분쟁 조정을 진행을 해주시면 이제 상대방이랑 좀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여지가 사실 있긴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사모펀드들도 경영에 나설 경우 하청업체와 상생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지기 직전 관리소장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직급을 강등해 힘들다며 동료에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 소식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본인을 강제로 반장에서 해제시킨 소장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책임져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 74살 박모 씨가 동료에게 숨지기 1시간 전쯤 보낸 문자입니다. 박 씨의 동료는 단순 호소문으로 생각해 아주 잘하셨네요라고 답장한 것이 마지막 연락이 됐습니다. 잠시 뒤 박 씨가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겁니다. 초소로 발령돼 근무를 하던 박 씨는 9층에서 추락해 이곳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박 씨가 책임지라고 지목한 관리소장이 부임한 건 지난해 12월. 소장은 2년 전부터 반장직을 수행한 박 씨를 며칠 전 돌연 초소 근무를 하는 경비원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동료들은 예전에도 소장이 다른 반장에게 돌연 초소 근무를 하라고 통보하기도 했고 2월 달에 비조 반장을 이제 반장을 일반 경비원으로 해임을 해버리니까 이제 반장하다 일반 대원으로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사표 내고 아파트로 가버리고. 주차 관리 업무를 추가로 시키거나 회의에서는 강압적이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경비를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당신의 소장이 아침에 지시한 것도 복명 달 줄 모르냐? 다시 복명해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뭐 했다고 다시 보고해봐. 재보고 시키고. 그러나 관리소장은 숨진 박 씨가 오히려 초소 근무를 원했고 폭언한 적은 전혀 없다며 박 씨가 남긴 호소문 내용은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은 박 씨 동료들이 조작한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근데 어른이 74세에서 보는 사람이 무슨 반장이 거슬이라고? 그 자산자는 이해 갑니까?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합의한 것도 없는데. 경찰은 관리소장과 동료 경비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아직 1년이 넘게 남았지만 여의도의 시선은 총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취를 놓고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를 대거 포함한 공천 TF를 꾸렸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 나왔는데 이계호 공천 TF 단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와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께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총선 승리가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당역이나 또 정치적 입장이나 처신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가장 큰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나가시겠죠. 이런 질서 있는 퇴장론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의중을 밝히신 적이 있나요? 퇴장까지는 직접적인 그 워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내년도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단장님께 하셨어요? 공석에서. 당내에 불편한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을 고민하는 대신 당대표 진로를 고민하는 모습을 겨냥해 여의도 정치의 맹점이라고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친명계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정법으로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가정법을 가지고 정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일 모레 저 일본에 가고 또 4월에 미국에 가고 그러면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과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 나가면서 야당이 국민과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의 그 방향과 지침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야당 대표의 여러 가지 진로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제가 보기엔 여의도 정치의 맹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민의힘 역시 관심이 내년 총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지만 제도 관련 개혁이 미진한 상황에서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이 바뀌지 않으면 국정 운영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30% 중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평균 내면 지금 보면은 과거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50%가 조금 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역시 계속 지지를 안 하는 것 같고 선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지금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도가 30%대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국정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과반 못 얻으면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입니까? 뭐 레임덕이라는 게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는 결국 중도층을 얼마나 가져오는지 싸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측근들과 함께 갈 수 있냐는 물음에 조수진 최고위원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꺼냈습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양두구육이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뭐 엄석대 비유하는 것 그거는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당내 민주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서부터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선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데 스스로 돌이켜보는 그런 과정이나 실질적으로 돌이켜보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본인이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렇게 변화하면 총선 앞두고 끌어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목표가 같다면 모두 같이 가야 돼요. 모두 같이 가야 돼요. 그거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보사성어 중에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밖에서도 어미가 쪼아줘야 되지만 병아리 스스로도 안에서도 두들겨야 돼요. 서로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북한은 어제 황해남도 장현군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서부전선의 중요작전 임무를 담당하는 조선인민군 미사일부대에서 어제 구분대 교육을 위한 미사일 시범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구분대는 대대 이하 부대를 일컫는 북한 말입니다. 북한의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계기로 한미 육군이 임진강 강폭 180m를 연결하는 부교를 설치하는 등 연합 도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육군 3공병여단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경기 연천군 도하 훈련장에서 미 2사단과 한미 연합사단 예하 공병대대와 함께 연합 도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부교와 도하 자산에 대한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진압 당시 투입됐던 특전사 계엄군과 시민군이 만났습니다.
곧 이른을 바라보는 특전사 예비역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실탄을 지급한 게 바로 발포 명령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60대인 두 남성이 손을 꼭 맞잡고 꽃다발도 건네줍니다. 43년 전 5.18 진압작전에 투입된 계엄군 김귀삼 씨와 계엄군에게 총상을 입은 시민군 김태수 씨입니다. 옛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김귀삼 씨 부대는 당시 김태수 씨가 타고 있던 버스를 향해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차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발표는 바퀴만 해라 그랬어요. 차바퀴. 그런데 뭐 사격하다 보면 차바퀴만 이렇게 쏴주면 좋을 텐데 뭐 사람한테도 이렇게 분명히 거다 제가 짐작을 했었습니다. 운전기사를 비롯해 여럿이 숨지거나 다쳤고 김태수 씨도 허벅지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또다시 김태수 씨를 끌고 가 간첩으로 몰아세우며 무자비하게 때리고 고문했습니다. 상공수란 공수부대원이라는 사람들은 아직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 사람들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내가 잡으면 그 사람들 내가 당한 만큼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뿐이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를 만나보니까 용서가 되고 형제끼리 계엄군과 시민군으로 갈라져서 싸워야 했던 가족사도 공개됐습니다. 계엄군이던 김귀삼 씨 두 형과 동생은 시민군으로 참여했고 계엄군에게 잡혀 모진 구타도 당했습니다. 5.18이 일어난 다음에 전역한 김귀삼 씨는 주변의 시선에 광주에 발붙일 수 없었고 가족 간의 왕래도 없다시피 했습니다. 갈리고 싶어서 갈라진 것도 아니고 뭐 5.18 그것 때문에 현재판에 계엄군이고 우리는 시민군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기구가 운명이죠 진짜. 이번 증언을 시작으로 5.18 진압에 나섰던 계엄군의 진실 고백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증언이 5.18 발포 명령자와 안매장 진상규명에 열쇠를 제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고 전두환 씨 손자가 인터넷에 할아버지와 가족에 대해 폭로하는 영상과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본인을 전두환 씨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전모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를 학살자라고 생각한다며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 전재용 씨와 어머니 박상아 씨는 출처모를 검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 곧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법의 심판으로부터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같은 폭로 이후 아버지 전재용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아프다며 언급된 지인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구직 과정에서 채용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기업 후기들 많이들 참고하실 겁니다. 보통 해당 기업의 전현직 직원들이 글을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인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사실상 아무나 후기를 작성할 수 있었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여과 없이 올라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무역회사에서 기획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신규 채용 면접장에서 지원자로부터 뜻밖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필수적인 상업용 이미지를 회사가 구매해주지 않고 특정 브랜드의 컴퓨터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며 맞느냐고 물어본 건데 모두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면접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면접분이 이런 글이 있던데 이거는 진짜냐 여쭤보시길래 그런 거 저희가 아닌데 어디 있냐 해가지고 보니까 헛소문의 출처는 채용 정보 사이트. 전현직 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한 업체를 평가하고 구직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곳이지만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버젓이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리뷰를 쓰는 거는 뭐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뭐 느낀 점을 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이냐 호도해서 썼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작성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당 사이트에 YTN에 대한 평가를 남겨봤습니다. 직장 메일 등을 통한 검증 절차 없이 개인 메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어떤 기업의 후기든 게시할 수 있는 셈입니다. 허위 글을 걸러낼 장치도 없습니다. 휴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한다는 등 거짓 후기도 그대로 올라갔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됐습니다. 결국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글을 토대로 기업 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취업 준비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기업인 줄 알았는데 평을 보고 별로 안 좋다 싶을 때 생각보다 좋지 않은 기업이구나,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글들이 어떤 신빙성이 있던 없던 간에 그런 글이 적혀 있다면 아무래도 지원을 할 때 망설이게 되고. 채용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측은 후기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시스템을 개선해서 작성자가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지를 직장의료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거짓 또는 악성 후기 자체를 막을 방법은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인천에서 전세보증금 1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60대 건축업자 남모 씨를 구속 상태로 공범인 공인중개사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며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들은 남 씨에게 고용됐다는 사실과 또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강력범죄 전과자가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거리에서 22살 A씨를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과거 특수강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A씨는 어젯밤 10시 45분쯤 인천시 계양구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신문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까지 반대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도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마음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신속함이 생명이란 겁니다. 특히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이미 내부 결재와 검사의 심사, 법원의 판단까지 3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대면 심리까지 하면 어느 세월에 증거를 확보하겠느냐고 반발합니다.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유출되거나 내부 고발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등 수사 기밀이 셀 걱정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사실상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 신문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커서 결국 득을 보는 건 권력자나 재벌이 될 거라며 형평성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검경에 이어 공수처 역시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규칙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정안엔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담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검색할 키워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수사기관들은 이 역시 실무를 모르는 소리라며 반대합니다. 법원이 수사를 지휘하려는 거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속 대법원도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최근 법원장 회의에선 관계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문 대상을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한 제3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보까지 쓸어가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규칙 개정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최종안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는데 대법원이 기존 개정안을 강행할지 중재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변종 룸카페 영업을 막기 위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결정 고시에서 시설 형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늘부터 20일 동안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으로만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벽면 창문과 출입문이 투명창으로 특정 위치에 설치돼 있고 잠금 장치와 가림막이 없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변종 룸카페 등이 불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많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 등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 기준을 요청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다 세상을 떠나자 정부가 창작자 권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로 원 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가지게 됩니다. 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숨진 채 발견된 어머니와 아들이 다른 가족이 모두 숨진 뒤부터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살아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감정동 아파트 2층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80대 여성 A씨와 50대 아들은 남편과 다른 자녀 3명이 잇따라 숨진 뒤 몇 년째 단둘이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는 아니었지만 지난 2018년부터 식구들이 연달아 숨지면서 쓰레기를 집안에 고스란히 내버려 두는 등 사회와 동떨어져 살아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형 산불은 야간으로 이어졌을 때 특히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진화율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산불 발생 지역에 산 안에 있는 도로, 즉 임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진화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캄캄한 밤. 진화대원들이 긴 호스로 물을 뿌리며 화염 앞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나마 야간 진화에 나설 수 있는 건 산림 안에 설치된 도로, 임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올해 첫 대형 산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가 질 때 35%에 불과했던 진화율은 다음 날 오전 8시에 95%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사흘 뒤 경남 하동 산불은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임도가 없어 진화 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지상 진화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합천에는 도로폭이 일반 임도보다 넓은 산불 진화 임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의 투입이 가능해 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불 진화 임도는 전국적으로 겨우 332km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림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림과 사유림에도 산불 진화 임도 구축을 지원해 매년 500km 이상씩 늘릴 계획입니다. 임도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특히 임도 시설에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임도를 확대하도록 부처 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어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와 환경 파괴 사이의 적절한 조율이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닿아 있는 흑해 상공에서 미군의 정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한 뒤 추락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상대방 군용기를 서로 차단하는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인해 미군기가 추락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기 드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흑해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에 추락한 겁니다.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수호기 전투기가 국제 공역에서 미군 드론의 프로펠러를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상된 드론은 작동 불능 상태가 돼서 흑해에 추락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One of the Russian Su-27 aircraft struck the propeller of the MQ-9, causing U.S. forces to have to bring the MQ-9 down in international waters.
Several times before the collision, the Su-27s dumped fuel on and flew in front of the MQ-9 in a reckless and unprofessional manner. 미 유럽 공군 사령관은 러시아 측의 안전을 도외시한 비전문적 행위로 두 항공기가 모두 추락할 뻔했다며 미국 항공기는 국제 공역에서 운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상대방 군용기를 차단하는 행위는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물리적 충돌로 미군기가 추락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미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고 주 러시아 미국 대사도 러시아 외교부에 항의했습니다. 반박에 나선 러시아 국방부는 미군 무인기가 특수 군사작전을 위해 임의로 설정한 공역을 침범했으며 조종력을 잃고 하강하다가 수면과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전투기는 무기를 쓰거나 드론과 접촉하지 않았고 비행장으로 안전하게 귀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his is a serious incident that will cause repercussions,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the whole situation in Ukraine right now. 우크라이나에서 대립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 절차를 밟는 가운데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는 최근 나온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인수설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신문 자본의 방송을 넘겨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한석 지부장은 동아일보가 YTN 지분 매수에 뛰어들고 TV조선이 YTN 라디오를 가져가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는 곧 YTN을 24시간 보수 편향 채널로 만들려는 언론 장악의 외주화라고 규탄했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다소 흐리지만 기온 자체는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4.4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환절기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에는 저녁까지 약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영서 중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경남 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워낙 적어 대개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중부지방은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고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8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날이 쌀쌀해지겠지만 모레 낮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백령도에서 황사가 관측되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오늘 밤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최신 미세먼지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